지금 중동 지역은 그 확전의 벼랑 끝에 서 있고요. 국제 유가는 막 폭등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의 공포가 다시 전 세계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네, 정말 엄청난 압박감이 시장 전체를 짓누르고 있죠. 맞아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통적인 경제학 교과서나 투자 공식대로라면 지금 당장 투자자들은 모든 위험 자산을 내다 팔고 금이나 현금 같은 안전 자산으로 도망쳐야 맞거든요. 네네, 그게 상식이죠. 그런데 오늘 한국 증시의 코스닥을 딱 보면 기술주들이 오히려 막 2% 가까이 급등하는 기묘한 현상이 벌어졌단 말이죠. 아, 그 부분 진짜 흥미로웠습니다. 완전히 예상을 깬 움직임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배움을 즐기고 그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핵심을 빠르게 파악하고자 하는 당신을 위해 준비한 오늘의 심층 분석 미션이 바로 이겁니다. 2026년 4월 24일자 글로벌 시황 브리핑 장중 업데이트 리포트, 이 데이터를 저희가 낱낱이 해부해 볼 건데요. 네, 아주 중요한 자료죠. 이 공포의 시대에 대체 왜 기존의 투자 공식들이 박살나고 있는지, 그리고 글로벌 자본은 대체 어떤 메커니즘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해독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분석할 이 장중 리포트의 데이터들은요, 단순히 숫자의 나열이 아니거든요. 글로벌 거시경제의 그 거대한 압력 속에서 자본이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뭐랄까 실시간 설계도와 같습니다. 실시간 설계도? 표현 좋네요. 네, 표면적인 상승과 하락 이면에 숨겨진 그 돈의 진짜 흐름, 그걸 쫓아가야만 지금 이 미친 시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장 오늘 한국 시장의 지표부터 한번 뜯어보죠. 전체적인 지수를 보면 시장이 완전히 두 쪽으로 쪼개져 있어요. 완전 극과 극이었죠. 네네, 코스피는 6,418.94포인트로 0.88% 하락한 반면에 코스닥은 1,195.03포인트로 무려 1.76%나 상승했잖아요. 완전히 엇갈린 행보를 보였단 말이죠. 특히 코스피 시가총액 꼭대기에 있는 대장주들 타격이 컸습니다. 맞아요. 삼성전자가 3.23% 하락했고 SK하이닉스가 1.12, 현대차가 4.14%나 급락했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자본의 흐름을 마치 그 놀이터의 시소처럼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오, 놀이터의 시소요. 어떤 비유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마치 덩치 큰 형들, 즉 코스피 대형주들이 앉은 쪽은 땅에 쿵 떨어졌는데 반대편에 있는 가벼운 동생들, 코스닥 성장주들은 하늘 높이 솟아오른 것 같달까요? 대체 왜 이런 극단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아, 그 비유 딱 맞네요.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점은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세가 그 무거운 대형주들을 확 짓누른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은 위험 선호 심리를 코스닥의 기술이나 바이오 같은 가벼운 성장주 쪽에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은 팔고 기관들은 오히려 위험 자산에 돈을 넣었다고요? 왜 그렇게 엇갈린 거죠? 왜냐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글로벌 수출 기업들은 환율이나 글로벌 구매력 같은 거시경제, 즉 매크로 환경에 완벽하게 종속되어 있거든요. 지금처럼 글로벌 전력망의 과부하가 걸리면 구조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 던지고 보는 겁니다. 아, 거시경제 리스크를 줄이려고 대형주에서 엑소더스를 한 거군요? 그럼 반대로 기관들은 왜 매크로가 불안한데도 기술주나 바이오로 돈을 밀어넣은 거예요? 보통은 불안하면 채권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게 오늘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자본의 영리한 움직임이거든요. 기관들은 돈을 다 빼는 게 아니라 매크로의 중력을 벗어날 수 있는 이른바 고유 리스크, 그러니까 이디오싱크라틱 리스크를 가진 종목으로 피신하는 겁니다. 고유 리스크요? 그게 경제 전체 흐름이랑은 좀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특정 제약사의 임상실험 성공이라던가 혁신적인 IT 기술처럼 그 기업 자체의 개별 모멘텀으로 수익을 내는 특성이죠. 폭풍우가 몰아칠 때 항구를 떠나는 게 아니라 아예 폭풍의 영향을 덜 받는 견고한 방공호 성격의 테마주들로 자본을 압축해서 수익을 방어하는 전략입니다. 와, 거시경제의 중력이 너무 강해지니까 아예 그 중력이 닿지 않는 개별 모멘텀의 무중력 지대에 피난을 갔다 이거네요. 정확한 요약입니다. 그렇다면 대형 수출 기업들을 짓누르고 있는 이 무서운 거시경제의 중력, 그 근본적인 원인을 보려면 중동과 글로벌 지표로 시선을 좀 돌려봐야겠습니다. 리포트에 나타난 FICC 시장 동향 데이터가 딱
그 답을 쥐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거시적 폭풍의 진원지를 파악하려면 사실 FICC 데이터만큼 확실한 게 없죠. 잠깐 여기서 짚고 넘어가 보죠. FICC라는 용어가 터미널 화면 매일 보시는 분들에겐 익숙하겠지만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FICC는 채권, 외환, 그리고 원유나 금 같은 원자재를 의미하잖아요. 한마디로 기업 주식을 제외한 전 세계 자본주의 시스템을 굴러가게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혈관 시장이죠. 네네, 경제의 근간이죠. 그런데 지금 이 혈관들에 심각한 염증이 생겼습니다. WTI 원유, 즉 국제 유가가 97.31달러로 무려 3%대 2.62달러나 급등했어요. 국내 경유 가격도 2,000원을 돌파했다는 뉴스가 쏟아지고요. 이 유가 상승을 단순히 그냥 기름값이 비싸졌다, 이런 소비자 관점으로만 보시면 안 되거든요. 그럼 투자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국제유가 급등은요, 전 세계 공장을 돌리고 물건을 배송하는 그 모든 과정에 부과되는 피할 수 없는 즉각적인 세금과 같습니다. 중동 분쟁 공포가 이 세금을 기하급수적으로 올리는 거고요. 기업들 입장에선 팔아도 남는 게 없는 치명적인 마진 압박에 직면하는 거죠. 아, 즉각적인 세금. 와닿네요. 근데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오늘 데이터가 보여주는 기묘한 모순을 하나 지적해 볼게요. 오, 어떤 부분이죠? 우리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중동에서 일촉즉발 위기가 고조되고 유가가 뛰면 당연히 안전자산의 끝판왕인 금값이 천정부지로 폭등해야 하잖아요? 네, 과거에는 늘 그랬죠. 근데 리포트 보니까 금값이 10만 3천 달러 선에서 고작 18달러 올랐어요. 상승폭이 미미한 걸 넘어서 오히려 시장에선 약세 조짐까지 논의된다고 하더라고요. 위기가 닥쳤는데 안전자산이 작동을 안 하다니 이거 대체 어디가 고장난 겁니까? 이게 진짜 교과서적인 공식이 철저히 무너진 현장이거든요. 이걸 좀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자면 금이 제 역할을 못하고 억눌려 있는 이유는 바로 그보다 더 강력한 두 가지 매크로의 힘이 금의 목을 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두 가지 힘이 뭡니까? 바로 폭등하는 국채금리와 강력한 달러의 가치입니다. 리포트 보니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324%로 OBP 상승했다고 나와 있네요. 여기서 이 OBP라는 단어의 무게감도 좀 짚어보고 싶어요. 근데 일반인들에겐 되게 작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니까요. OBP면 고작 0.05%포인트 오른 거잖아요. 일상 예금 이자로 치면 정말 푼돈인데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이 정도 움직인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 아닌가요? 완벽한 지적입니다.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세계 돈의 값이자 모든 투자 자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점이거든요. 이 기준점이 4.3%를 넘었다는 건 엄청난 선택의 변화를 강요합니다. 금이라는 자산과 비교해보면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사실 금은 아무리 오래 들고 있어도 단 1원도 이자를 안 주는 무수익 자산이잖아요. 과거엔 전쟁 나면 원금 지키려고 이자 포기하고 금을 샀는데 지금은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국채를 사면 4.3%가 넘는 막대한 이자를 확정적으로 준단 말이죠. 글로벌 큰 손들 입장에서는 이자도 안 나오는 금괴를 금고에 쌓아두느니 안전하게 매년 4.3%씩 꼬박꼬박 주는 미국 국채를 사는 게 수학적으로 훨씬 합리적이겠네요. 맞습니다. 채권이 주는 엄청난 이자가 금이 가진 그 공포 방어력을 완전히 압도해버린 겁니다. 이자가 공포를 이겼다. 와, 이거 정말 소름 돋네요. 게다가 달러의 힘도 장난 아니죠. 리포트에 현재 달러 인덱스가 159.7660에 달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유로화 강세 때문에 아주 약간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숨막히게 높은 수준이죠. 달러가 이렇게 초강세면 다른 나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달러로 거래되는 금이 체감상 너무 비싸지잖아요. 비싼 달러 때문에 금 수요 자체가 구조적으로 위축되는 거네요. 네네. 그리고 이 강력한 달러랑 국채금리 상승이라는 쌍끌의 압력이 금값만 누르는 게 아닙니다. 이 두 요인은 곧바로 미국 증시를 착역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거든요. 오늘 나스닥이 0.05% 하락하고 코스피 대형주들이 무너진 이유도 정확히 이 지점과 연결되겠네요. 맞습니다. 금리가 높아진다는 건 재무 모델링에서 미래 가치를 현재로 환산할 때 쓰는 할인율이 확 높아진다는 뜻이거든요. 할인율이 높아지면 미래에 돈 많이 벌 기술주나 대형주들의 현재 가치가 수학적으로 쪼그라드는 거잖아요. 유가 폭등이 인플레이션을 부르고 그게 고금리를 만들어서 주식시장 밸류에이션을 강제로 끌어내리는 거군요.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세계 지도를 좀 더 넓게 펼쳐보면요. 상황이 아주 기묘해집니다.
유가랑 인플레이션 폭등 때문에 미국이랑 한국은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데 다른 국가 증시들을 보면 마치 각기 다른 기후에 갇힌 국지적 날씨 시스템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글로벌 시장의 동조화가 완전히 깨지고 극심한 파편화가 일어나고 있죠. 글로벌 자본이 어느 때보다 되게 이기적이고 기민하게 움직인다는 뜻이잖아요. 당장 유럽 증시만 봐도 독일 닥스 지수는 0.80% 오르고 영국 FTSE 100 지수도 0.79%나 상승했습니다. 미국이 금리 공포로 떨고 있는 동안 유럽 투자자들은 완전히 다른 테마에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기대감이랑 방산주 강세라는 국지적 테마죠. 미국의 금리보다 당장 눈앞의 지정학적 결과물에 베팅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일본 시장 메커니즘을 보면 자본의 영악함이 더 소름돋게 드러납니다. 니케이 225 지수가 0.46% 올랐거든요. 여긴 방산주 때문이 아니에요. 아, 환율 때문이잖아요. 엔화 약세라는 완벽하게 독자적인 환경이요. 맞습니다.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일본 수출 기업들은 똑같은 물건을 팔아도 장부상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마법을 경험하거든요. 미국이 얼어붙든 말든 자기들 환율 방패막이 뒤에서 축제를 벌이는 거군요. 호주 주식시장 ASX 지수가 0.52% 오른 것도 같은 맥락이겠죠. 네,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비싸지니까 호주 자원주들은 오히려 그 비싼 자원을 팔아서 확실한 모멘텀을 타는 거죠. 자본이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수익이 보장되는 작고 견고한 섬들을 찾아 미친 듯이 점프하고 있는 겁니다. 야,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거 방이 여러 개 있는 거대한 하우스 파티 같아요. 거실에선 기름값 때문에 한숨 쉬는데 발코니, 그러니까 유럽 쪽에선 평화협상으로 축배 들고 있고 뒷방, 일본에선 환율 덕에 콧노래를 부르고 있단 말이죠. 하하,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근데 이 파편화된 파티장에 엄청난 깜짝 게스트가 난입했습니다. 바로 미국 내부에서요. 나스닥 전체가 금리 공포에 짓눌려 있는데 인텔 주가가 하루 만에 무려 20%나 폭등했잖아요. 네, 그게 나스닥 선물을 0.32%나 강제로 끌어올려버렸죠. 이거 진짜 경이로운 사건 아닙니까? 특정 기업이 AI 기술 돌파구 같은 독보적인 무기를 가지면 인플레이션이고 뭐고 거시경제 중력을 찍고 우주로 솟아오를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셈이니까요. 맞습니다. 인텔의 폭등이 아까 코스닥 기술주 상승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뒷받침해 주거든요. 거시경제의 조류가 확 빠져나갈 때 자본은 그냥 시장을 떠나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가장 깊고 확실한 웅덩이로 한꺼번에 몰려드는 겁니다. 유동성 자본이 두려움에 떨다가 인텔이라는 거대한 블랙홀로 일제히 빨려 들어간 거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청취자 당신을 위해 시선을 미래로 좀 옮겨보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대응이 제일 중요하죠. 자본이 이렇게 확실한 빙하 조각들을 찾아 위태롭게 점프하고 있는데 당장 다음 주 캘린더를 보니까 이건 뭐 완전 지뢰밭이더라고요. 4월 말 일정이 진짜 숨 턱 막히죠. 4월 28일에 일본은행 금리 결정 대기 중이고 29일에는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실적이 한나란시에 쏟아집니다. AI 산업의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테스트 무대죠. 근데 진짜 병목 구간은 그 다음 날입니다. 아, 4월 30일이요? 그야말로 클라이맥스잖아요. FOMC 금리 결정에 애플 실적, 미국 1분기 GDP, 그리고 연준이 제일 신뢰한다는 PC 물가지수까지 싹 다 나옵니다. 심지어 월가 전문가들은 증시가 최고치 찍고 5월에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면서요. 네, 아주 무시무시한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게 청취자 당신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수많은 지표 중에 왜 하필 30일 PC 물가지수가 뇌관으로 꼽히는 건지, 연준이 왜 CPI보다 PC에 집착하는지 그 메커니즘부터 좀 풀어주세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인데요. CPI와 PC는 물가 측정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CPI는 정해진 바구니 안의 물건 가격만 보는데 PC는 소비자의 대체 효과를 실시간으로 반영하거든요. 대체 효과요? 예를 들면 소고기가 너무 비싸서 닭고기를 사 먹는 그런 패턴의 변화요? 네네, 바로 그겁니다. 그 소비 패턴의 변화까지 추적해서 실제 소비자가 체감하는 인플레이션을 정확히 잡아내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 금리 결정할 때 PCE를 절대적인 나침반으로 쓰는 겁니다. 아, 현실 반영률이 압도적으로 높으니까. 그렇다면 유가가 막 97달러 넘고 경유가 폭등하는 지금 상황에서 이 PCE 지표가 마법처럼 식어서 나올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겠네요. 그렇죠. 유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이 모든 소비재에 전가됐을 테니까요. 만약 PCE가 시장 예상보다 뜨겁게
즉 물가가 여전히 높다고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연준이 매파적 태도를 엄청 강화하겠죠. 물가 안 잡히니까 금리나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 발언이 나오는 순간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4.5%나 그 이상으로 치솟는 트리거가 될 겁니다. 와, 국채금리 다시 뛰면 할인율도 치솟고 기술주 밸류에이션 무너지면서 그 월가가 경고한 5월 급락이 진짜 현실화되는 거네요. 인과관계 따라가 보니까 진짜 숨이 막힙니다.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장세가 예상되죠. 그러면 당신, 즉 우리 청취자분들은 이 폭풍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합니까? 다 팔고 현금만 쥔 채 방공호에 숨어야 하나요? 리포트 보니까 채권이나 달러를 통한 해지 전략을 강조하던데 이거 실제 계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알려주시죠. 해지 전략은 무작정 현금만 주고 떠는 게 아니거든요. 시장이 붕괴하는 원인, 바로 그 원인으로부터 구조적 이익을 얻는 자산을 미리 포트폴리오에 넣어두는 방파제 기술입니다. 아, PC에 높게 나오고 연준이 금리 안 내린다고 가정했을 때 달러 가치가 오르는 걸 이용하는 거군요. 그렇죠. 글로벌 자본이 높은 이자를 쫓아 미국으로 몰려가면 달러는 더 강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주식이 금리 공포 때문에 폭락하는 순간에 내 계좌 한쪽에 담아둔 달러화나 단기 미국 국채는 오히려 가격이 오르거나 이자를 뿜어내면서 주식 손실을 수학적으로 메꿔준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일종의 보험을 스스로 설계해 두는 거죠. 포트폴리오 밑바닥에 이런 든든한 평양수를 채워두면요. 5월에 시장이 패닉에 빠져도 같이 던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들이 공포에 질려 던지는 우량 기업을 바닥에서 주워 담을 멘탈과 재무적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야, 오늘 이 엑스레이 필름 같은 리포트를 낱낱이 해부해보니까 그 복잡한 숫자들이 완전히 새롭게 다가오네요. 오늘 딥다이브의 핵심을 깔끔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한 줄로 요약하자면 뭘까요? 현재 시장을 짓누르는 가장 거대한 중력은 중동 리스크와 유가 폭등이 만든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공포입니다. 이것 때문에 코스피 대형주나 글로벌 지수가 억눌려 있는 거죠. 네. 하지만 그 억눌린 지표 아래에서는 엄청난 파편화와 극한의 생존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맞아요. 유럽의 방산주, 일본의 수출주, 그리고 거시경제 중력을 이겨내는 코스닥 기술주나 미국의 인텔 같은 개별 모멘텀의 웅덩이로 자본이 미친 듯이 쏠리고 있다는 점. 이거 철저한 종목 장세가 열렸다는 뜻이잖아요. 네네. 폭풍호 속에서도 확실한 테마와 혁신이라는 배는 독자적인 항로를 개척하고 있다는 거죠. 단편적인 소매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 인과관계를 꿰뚫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해드린 이 자본의 역학이 당신의 다음 주 회의나 투자 포트폴리오 점검에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리포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방송 끄고 조용히 곱씹어 보실 만한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화두죠? 우리는 방금 인텔이라는 기업이 최악의 매크로 환경에서도 기술 모멘텀 하나로 20%나 폭등하는 걸 봤잖아요. 만약 5%대 고금리와 $100 육박하는 고유가가 일시적 위기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의 새로운 표준, 뉴노멀이 된다면 어떨까요? 거시경제의 압박이 일상이 된다는 거군요. 네, 그 세상에선 기존의 할인율이나 거시경제학 법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오직 AI와 혁신적인 기술력만으로 경제 한계를 부숴버리는 새로운 기술 제국이 탄생하는 걸 아닐까요?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당신의 자본은 과거 교과서에 머물러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제국의 파티장에 입장할지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딥다이브에서 더 집요하고 날카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